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러시아 민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배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갑작스러운 사망, 바그너 그룹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줄지, 러시아 정세엔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세계 이면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난데없이 무슨 전용기 타고 가다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저도 하고 깜짝 놀라서 지금 뉴스를 그때 봤는데요. 네. 그게 현재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프리고진이 전용기를 타고 모스크바에서 이제 바그너 그룹 본사가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한 300km 떨어진 트베르 지역에 있는 쿠젠키노 마을에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륙한 지 15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네. 러시아 연방항공교통청이 승무원 3명을 포함해서 탑승했던 10명 전원이 사망했다라고 즉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비행기의 그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탑승 명단. 네. 거기에는 프리고진 그리고 바그너 그룹의 2인자인 드미트리 우트킨도 탑승을 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30초 만에 지상으로 추락을 했는데 갑자기 날개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대로 추락을 한 겁니다. 네. 항공기 경로를 추적하는 웹사이트죠. 플라이트 레이더 24가 비행기가 갑자기 수직으로 아래로 향했는데 이게 30초도 되지 않아서 운항 고도가 8.5km에서 2.4km로 추락을 한 것이다. 하지만 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영향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네.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프리고진의 죽음은 위장됐다라는 음모론이 이제 SNS에서 확산됐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프리고진이 죽음을 가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행기를 추락시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비행기 2대가 아주 짧은 시차를 두고 이륙을 했는데 프리고진은 추락한 비행기가 아니라 추락을 하지 않은 두 번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떴는데 네, 뒤에 앞에 있는 비행기가 떨어지고 뒤에 있는 비행기에 탔으니까 네. 살았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의 이제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조작을 자신이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음모론이고요. 프리고진이 살아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선글라스 차림의 군인이 이제 영상에 등장을 하는데 리비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러시아 당국은 27일에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 19의 신원을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탑승 명단하고 모두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프리고진이 사망한 건 맞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음모론이 끊이지 않으니까 유전자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가 일어난 지 나흘 만에 이제 공식 발표를 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친 바그너 그룹의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그레이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곳도 프리고진이 이번 사고로 숨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그렇게 추락한 원인이 맨 처음에 뭐 격추당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왔었다가 네네. 그다음엔 내부 폭발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일단 러시아 당국이 DNA 검사는 했잖아요. 네. 유전자 감식. 그렇게 사망은 확인을 했지만 비행기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네. 블랙박스 같은 걸 다 수거했으니까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 직후에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 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다라는 주장을 처음에 폈어요. 네. 그런데 미사일에 피격을 당하면 기체가 정말 잘게 조각이 나게 됩니다. 워낙 폭파가 큰 비행기가 또 크니까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프리고진 전용기는 이제 추락한 게 다 발견이 됐는데 맞아요. 많이 파손이 안 됐거든요.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네. 비행기 기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떨어졌어요. 날개가 떨어졌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기계적 결함도 아니고 내부 폭발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영상, 잔해 사진, 공공비행 추적 데이터를 검토해 보면 네. 기내 폭발에서 일어나는 모든 특징이 나타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인데요. 일단 비행기 잔해를 보면 조정석 부분, 꼬리 부분이 분리돼서 서로 떨어진 지역에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기계적 결함이 있을 때는 날개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폭발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고요. 비행기가 마지막 비행하기 전에 수리가 됐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네. 이번 사고로 이제 승무원 3명이 탑승을 했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비행 전에 가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연락을 하면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인데 수리가 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그때 뭔가 장치가 삽입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러시아 매체들은 기내에 폭발물 한두 개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바자는 프리고진의 개인 조종사인 아르템 스테파노프가 유력한 용의자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스테파노프는 사고기를 소유한 항공사의 창립 주주입니다. 바그너 그룹과 연관이 있어서 미국 재무부가 제재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매체 오보즈 레베이텔은 이 스테파노프가 사고 전날에 비행기에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일단 이 인물은 사고기 추락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러시아의 극동 캄차카 반도로 휴가를 떠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현재 러시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아니다. 이미 러시아를 떠나서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거 오는 것 하나도 지금 뭐 신뢰하기 정확하지가 않죠. 어려운 네. 그냥 설처럼 다 느껴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의심하는 거는 네. 결국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리고진이. 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네. 가만히 냅둘까? 네, 왜냐하면 그동안 한대판 자르라고 하는데. 그렇죠. 정적들이 많이 제거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또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게 23일이었는데 프리고진이 6월에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딱 2달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사망 시점이 우연적인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반란 그때 반란으로 푸틴의 요리사라고 불리면서 아주 최측근이었던 프리고진은 그러니까 단번에 반역자가 돼버렸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반역자라고 이제 낙인을 찍기도 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하루 만에 이제 반란을 접게 됐는데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용인을 해서 벨라루스로 이제 근거지를 옮겼다가 그 이후에 러시아, 벨라루스, 아프리카 등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그동안 2달간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반란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리더십에 타격을 많이 입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모스크바 바로 앞 턱밑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루카셴코 대통령이 들어가서 중재를 해서야 중단이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푸틴 대통령이 언제까지 살려두겠느냐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암살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푸틴 대통령은 프리고진이 숨진 지 하루 만에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프리고진은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심각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실수는 그 6월에 있었던 반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프리고진 사망이 러시아 엘리트들한테 경고를 보내는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왜냐하면 비행기 추락이라는 공개적인 방식을 썼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영국의 더 타임스는 이 사고가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엘리트를 향해 경고를 보낸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이 반란을 한 이후에 엘리트층들도 많이 분열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 이미지는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본보기로서 이 반역을 시도한 프리고진을 처단한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인 포돌리아크는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배신을 하면 죽음밖에 없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거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놨고요. 네. 실제로 프리고진 반란 이후에 이제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나타났던 러시아 지도층 내부의 갈등 아니면 푸틴 대통령의 지도력 위기를
무기를 드러낸 사건이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반란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신속하게 자기가 제압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를 결집시키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점은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고,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도 그 엘리트들이 프리고진이 반란을 한 것에도 이제 반발이 있고 프리고진을 처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응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러시아 관리들 사이에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고위층의 반대라던가 추가로 도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5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위기 신호가 켜지니까 이렇게 처단하는 강수를 뒀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 역사를 보면 나폴레옹도 그렇고 네. 나치 독일도 마찬가지였지만 히틀러도 모스크바 공격하다가 다 네. 망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다. 네네. 근데 그 모스크바가 터미까지 내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오니 푸틴 대통령이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추정하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증거는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러시아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당연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해석은 정반대 해석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시카고의 러시아 정치 경제학자 콘스탄틴 소닌 교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러시아 체제의 분열상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지적을 내놓으면서 지금 이번 배후가 푸틴 대통령이 아니라 쇼이구 국방장관이다라는 얘기를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때 반란도 프리고진의 반란도 그 쇼이구 국방장관이 하고 이제 갈등하다가. 갈등한 거잖아요. 네. 우리를 지원을 너무 안 해준다라면서 맞아요. 해임해라 뭐 이런 걸 요구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푸틴 대통령이 그런 걸 다 뻔히 보고 있었는데도 갈등이 커지는 걸 막지 못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런 비행기 격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프리고진의 측근이었던 수로비킨 공군사령관 대신에 새로운 공군사령관을 임명한 직후에 이 전용기가 또 격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커지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정말로 푸틴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엘리트들을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에게 신변을 보장해주겠다, 뭐 저기 벨라루스로 가라, 뭐 이런 걸 공개적으로 네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진짜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을 쓰진 않았다는 거죠. 연방 보안국을 동원해서 러시아 국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암살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BI 출신이니까. 연방 보안국 출신이죠. 네, 뭐 누구보다 네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래 그런 쓱 하고 암살했을 수도 있는데. 그 독극물 암살들이 주로 그런 거고, 네. 뭐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실족사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의문사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이건 뭐하러 이렇게 정말 했겠느냐. 너무 공개적으로 지금 제거를 한 거니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게 비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네. 프리고진이 사라진 바그너 그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장이 한 번에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 안팎에서 이제 논란이 이제 바그너 그룹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러시아 안에서도 분명히 군사 반란을 일으킨 주체였던 조직인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하지만 바그너 그룹이 가지고 있는 해외 이권이 너무 큰데 이걸 보호하려면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푸틴 정권 입장에서 아주 뭐 쉽게 그냥 해체해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바그너 그룹의 연간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48억 원 규모의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최대 금광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랑 중동 각지에서 정말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 조직이었어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이렇게 전 세계 12개국에 여전히 바그너 그룹의 수만 명의 용병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만 명을 한 번에 해산시키는 것도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어떤 그 공식적인 전쟁을 수행하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 부대를 러시아 군에 흡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정부 인사를 프리고진 자리에 대신 앉혀서 친위 부대로 재편성할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을 그냥 이렇게 확
장악하려고 네. 한다고 장악될 수도 없는 장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바그너 그룹이 2014년에 이제 창설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전투 경험도 많고 사업 성과도 있으니까 이런 걸 고려하면 그냥 정규군에 확 편입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푸틴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데 프리고진 생전에 국방부랑 이 바그너 그룹 간의 갈등이 정말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그너 그룹은 곧 프리고진이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프리고진의 위상이 정말로 대단했던 조직이 바그너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고진이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의 공백을 뭐 쉽게 누가 메꾸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용병들이 정부의 충성을 맹세해라라고 의무화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통제권을 잡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최소 지금 10개국에 점조직처럼 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병을 정말 단숨에 복종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상당히 철수를 한 거기? 지금 그런가요? 그 동부 전선에 있다가 지금 예. 많이 철수를 시킨 상황이죠. 그 지금 이 바그너 그룹 제거가 생각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아니 생각 근데 듭니다. 그렇게 서방에서 서방 무기 지원하고 네.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네, 그 동부 전선 뚫으려고 하는데 바그너 그룹은 못 뚫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군사적으로 보통 능력 네, 가지고는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체해 근다고 해체가 안 그건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리고 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사실 이제 러시아가 지금 세계에서 많이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 바그너 그룹이 해외에 나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러시아로서도 굉장히 손해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금광 소유권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벌어오는 돈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러시아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용병을 이제 파견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그곳들의 쿠데타 정권,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을 하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진 못했지만 마쿠에서 이제 이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중앙 아프리카나 서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막대했던 이제 프랑스 등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밀어낸 상황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방의 적대적인 나라들을 좀 포섭해서 우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이런 끈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확보한 우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 지금 고립돼 있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네. 고립돼서 결국은 자기를 지지하는 네. 국가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라도 결국은 지금 필요한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이죠. 국가들을 좀 그렇습니다. 든든한 우방으로 지금 삼으려고 네.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바그너 그룹을 안고 끌어간다고 해도 지금 아주 막대한 이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도 정치적인 암투가 정말 치열하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수장으로 앉히느냐에 따라서 이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가 또 그렇겠네요. 나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아직 푸틴 대통령이 엘리트들을 확실하게 장악한 것 같진 않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걸 또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미소 냉전 시대 때 러시아, 소련 하면 네. 뭐 전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나라였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아닌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러시아 엘리트들 안에서도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권력 기반이 허약하다는 게 사실상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좀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나 하는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영국 텔레그래프는 바그너 그룹을 푸틴 대통령이 완전하게 통제를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잔혹하게 전투를 바그너 그룹이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과도 많이 올렸고 그래서 이제 바그너 그룹이 그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속 부대가 되는 건가? 이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금 벨라루스 국경과 맞닿아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무력 도발이 좀 거세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바그너 그룹이 반란에 실패한 이후에 거점을 벨라루스로 옮겼어요. 예. 5천 명에서 7천 명의 용병이 가 있고 벨라루스 군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리고진이 사망한 이후에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핵심 전력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들을 나는 군사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토 국가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폴란드가 제일 먼저 반응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국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푸틴의 요리사에서 갑자기 푸틴의 반란을 했던 세력에서 등에 칼을 꽂은 배신자가 된 결국은 사망한. 그렇습니다. 참 국제 정치는 보면 볼수록 알면 네. 알수록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은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하여 마침내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에 손을 대지만 그 무엇도 끝까지 해내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집중력은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힘, 문해력과 연관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집중력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집중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책을 읽는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읽기와 쓰기 능력은 점점 퇴화되어 갑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은 현대인의 주의력을 약화시키는 여러 요인에 주목합니다. 집중력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지요. 첫 번째 층은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릴 거야 같은 즉각적인 행동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전화기를 본다든가 전화기를 찾으러 갔다가 냉장고 문을 연다면 스포트라이트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집중력의 두 번째 층은 스타라이트, 즉 별빛입니다. 스타라이트는 장기적인 목표, 시간이 드는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집중력입니다. 책을 집필하고 싶다든지 사업을 차리고 싶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집중력의 이름이 스타라이트인 이유는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별을 올려다보면 자신이 향하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의 세 번째 층은 데이라이트, 즉 햇빛입니다. 데이라이트는 애초에 자신의 장기적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집중 형태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 집중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중력에 데일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눈앞에 햇빛이 가득할 때만 주변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집중력, 즉 데일라이트의 상실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산만함이며 자신을 분열시키는 고통이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온갖 방해 요소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고 내일 오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